이를테면 배포는 이렇게 얘기했다. 얘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묵묵히 앞만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야 하는 거야. 미하엘 엔데의 모모에서 배포가 말하는 부분은 간명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배포의 직업은 로마의 거리 청소부지요. 매일 새벽 자동차와 사람들이 다니기 전에 길고 긴 거리를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방 한 번 쓸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알고 있지요. 배포에게는 그 임무를 완수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바로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저 한 걸음 한 번 숨쉬고 한 번 빗질. 다음의 걸음, 호흡, 빗질에만 집중하면 그 고단한 작업을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끝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한 걸음의 실천력, 그리고 한 호흡 쉬기. 그것이 다름 아닌 전체의 임무를 완성하는 배포의 비결이었네요.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양진채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떡 같은 양진채입니다. 아니, 왜 호떡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남들처럼 멋진 비유가 떠오르지 않아서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고민을 하다가 네네. 어찌됐든 검은 설탕의 시간을 홍보하자. 호떡 안에 들어있는 검은 설탕. 호떡 같은. 그래서 그걸 선택하셨구나. 네, 제 얼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진채 소설가님은요,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 나스칼라인이 당선되며 화려한 소설가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설집 푸른 유리심장, 스마트 소설집 달로 간 자전거, 장편소설 변사기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품 목록을 쭉 들어보시니까 조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들어서 별로 새롭진 않아요. 2012년 첫 소설집 푸른 유리심장 이후 7년여 만에 두 번째 소설집을 출간하셨는데 검은 설탕의 시간. 10편의 소설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볼륨감 있는 소설이에요. 이렇게 딱 구입하고 나시면 손해는 안 봤다라는 느낌 줄 것 같은데, 등단 이후에 정말 부지런히 작품 활동을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2016년에 변사기담 장편 나왔고 2017년에 달로 간 자전거 스마트 소설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 책을 내셨어요. 출간 후 근황이 궁금합니다. 책을 어쩌다 보니까 2016, 17 이번에 책을 내게 됐는데요. 그 전에 조금 비었던 기간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소설집은 원래 2권 분량의 작품을 그렇죠. 발표한 게 있어서 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그냥 한 편으로 내다 보니까 또 코드 주제에 맞는 내용을 고르다 보니까 이 10편이 들어가게 돼서 조금 너무 두꺼운 감이 있고요. 네. 책을 내고 나서 정홍수 선생님이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좋은 일이 없어서 네. 맨날 내 이름을 검색해봐도 별로 뜨는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나기는 했지만 그 좋은 일이 뭘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록된 소설들을 꿰뚫는 키워드 그 해설에 보면은 이제 바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인데 상실이라는 단어. 그래서 첫 번째 실린 북쪽별을 찾아서라든지 표제작 검은 설탕의 시간. 그다음에 애가 이제 애를 끓다 할 때 애죠. 네. 내장 같은 그 애. 그다음에 마중. 어떤 이런 작품을 보면 거의 죽음, 사라짐, 부재가 등장합니다. 이런 소재에 관심이 많아진 계기가 있으신지요?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뭐 한동안 제 삶 자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관심이라고 의식하기 이전에 제 상황이 그쪽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보다는 이제 선생님을 둘러싼 어떤 그 자체에서 이야기를 길어 올리신. 네. 예, 표제작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검은 설탕의 시간. 이 소설의 주인공 나가 이제 고향 부두에 오죠. 인천이죠. 네. 시티 투어 버스를 타면서 이제 윤영과 가족을 떠올리는 내용인데요. 그 제목에 나오는 이 검은 설탕, 그 부두에서 하역 노동을 했던 나의 아버지가 바지 속에 몰래 숨기고 왔던 뭐 일종의 뭐 밀수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간 뭐 밀수품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져온 거죠. 네. 바지 주머니에. 네. 상당히 아주 독특한 소재인데 이 작품의 제목이 검은 설탕의 시간으로 정해진 과정이 또 궁금합니다. 이 검은 설탕의 시간을 썼을 때 다음 소설집 제목을 검은 설탕의 시간으로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요. 이 검은 설탕의 시간에 그 부두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실제의 저희 아버지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네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문득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 스스로 갑자기 너무 벅찬 감정에 휩싸여서 유레카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나한테도 이렇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소중한 기억이 있었구나. 그래서 막 신이 나서 실제 내용은 그렇진 않지만 제가 쓸 때에는 굉장히 신이 나서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 작가로서 그런 경험이 참 드물잖아요. 뭔가 네. 번쩍하면서 참 내가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었지 나조차 몰랐던 것. 네, 아주 신났었죠. 이 검은 설탕의 시간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외 여러 작품에서 작가님의 자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전거포를 운영하는 남자도 나오고 이제 해산물 요리도 많이 나오고 또 공간은 또 인천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천역 뒷골목, 네. 북성포구, 네. 수문통, 뭐 인천해양, 자유공원, 송도 유원지. 이 변사기담도 또 배경이 또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인천에서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조혜진 PD님 빵 터졌어요. 바깥에서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 하는 저런 표정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인천에서 변사기담으로 인천문학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미 받으셨군요. 또 인천에 그 변사기담을 내고 인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계기. 네. 저는 인천에 살면서 내내 인천을 소설 속에 담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변사기담을 초창기에 썼던 것인데 네. 실제로 그 변사기담을 내고 나서 너무나 많은 뭐 좋은 일들이 그야말로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해도 되고 생각난 게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시 산하 도서관이 몇 개 있는데 네. 올해 제가 인천의 대표 작가로
문학 공간에 부스도 마련돼 있고 뭐 네. 책이나 자료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 상을 받았다라고 할 만하겠네요. 뭐 잘 되는 일이 되게 많은데 듣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네. 검은 설탕을 내기 이전에 이미 잘 됐던 일이고 예. 검은 설탕을 내고 잘 된 일들은 오늘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공간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한때는 번화했지만 현재는 쇠락한 공간에 그 작가의 그 독특한 애정이 쏠리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그 도시 자체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어떤 포구 또 그 근처의 식당, 오래된 유원지, 평소에 어떤 공간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시는지요? 공간에서 영감을 얻는다라는 말을 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공간에서 영감을 얻는다라는 생각은 아닌데 네. 어쨌든 오래 시간이 쌓여 있었던 공간, 제 소설 속에 나오는 공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던 시간의 장소이기도 할 텐데요. 네. 그런 것에서 무언가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늙었나? 나이가 먹어가면 이렇게 과거의 추억이 새록새록 뭐 이런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은 그 애라는 작품, 그 내장이죠. 네. 홍어의 내장을 이제 우리가 애라고도 하는데 뭐 애를 끓는다 할 때 이 애에서 주인공 수경은 사실 운동권 출신인데 결혼을 하면서 인터넷 신문 등에 글을 실으면서 이렇게 나름 안온한 삶을 살아오잖아요. 이 검은 설탕 시간에 나오는 그 형도 그렇고 플러싱의 숨쉬는 돌에 등장하는 주인공 역시 과거 민주화 운동을 또 지나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애에 보면은 남편 죽음 이후에 그 수경이 과거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인물들의 열전 쓰는 일을 이제 맡게 되는데 오늘도 사실은 지금 어제 잠을 못 주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열전을 지금 쓰시다 오시는 길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검은 설탕의 시간이 그런 아버지의 바지춤에서 나오던 설탕에 대한 한 장면이 강렬했다면 이 애에 대한 소설은 그 상황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거의 70%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산호라는 식당에 갔었고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하는데 내가 왜 남편도 없는데 지금 이 남편과 같이 했던 옛 선배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다 술이 취해서 화장실 가는 길에 정말 파티션 모서리에서 발을 삐고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 술 취한 듯이 남편도 없는데 왜 이러고 앉아서 이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정말 발을 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게 마치 무슨 계시도 아니고 이건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뭐 이러는데 그냥 누워서 아침에 이 장면 자체가 소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소설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나중에 이제 뭐 이 소설 속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동일방직의 뭐 대표되는 인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소설 속으로 곁들여서 들어왔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수경이란 인물은 실제 저의 모습에 거의 뭐 8, 90% 싱크로율이 있고요. 20대에 한 뭐 세 군데 공장을 전전했고 해고됐던 과정도 있고 뭐 해고 무효 소송 싸움도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아마 폭력 때문에 도망쳐 나왔다라는 죄의식 같은 것이 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실제로 소설 속에서 실제로 그 부분을 또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나온 내가 그 삶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못 다루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열전을 쓸 때에도 그래도 그렇게 노동판에서 인천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 중에 노동자들이 훨씬 많고 그분들의 삶을 그래도 열전으로 기록할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데 갈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도망쳐 온 사람과 반대로 꿋꿋이 버텨냈던 그 노동자의 모습 뭐 그런 원죄의식들이 실제로 뭐 저에게 어떤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 소설을 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문학판에서 한동안 후일담 소설이라는 명명으로 치부되면서 그 80년대의 삶들이 좀 격하당하는 듯한 느낌? 뭐
그쪽에 그 당시의 소설만 쓰면 그렇게 치부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일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을 쓰게 된 거고요. 검은 설탕이 실린 작품 중에서 아까 검은 설탕이 유레카라고 불렀다면 이 애는 또 상당한 애착이 가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랑할 애자, 관심이 가는,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의 애군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네. 플러싱의 숨쉬는 도래를 보면은 그 돌을 생명체라든지 애완동물처럼 대하는 그 페트락이라고 네. 하나요? 그 괴짜 삼촌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의 경우 분량도 꽤 많은데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 미국, 그 카지노의 버스꾼이라든지 뉴욕 플러싱의 묘사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체류나 여행 경험이 또 있으신지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미국에 가본 적은 없고요. 별로 디테일하지도 않는데 제 생각은 별로 디테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그 소설은 이 검은 설탕의 시간을 출간한 강에서 중편 한 5명의 작가들과 중편집을 묵자라는 이야기가 오가면서 발표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그 당시로 저는 꼭 소설을 쓰면 딱 단편의 분량 80매에서 한 90매 이런 정도에 길들여져 있어서 중편을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의 이 페트락에 관한 기사 하나와 그다음에 그때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으로 버스꾼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두 기사를 봤는데 이 두 기사가 주는 상징성 한쪽에서는 페트락이라는 굉장히 좀 새로운 발상에 대한 어떤 재미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또 한쪽에서는 그 버스꾼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정말 지쳐서 입을 아주 하 벌리고 잠든 노동자 같은 추리한 삶의 한 나이 든 사람의 사진 그 두 사진이 제 마음을 좀 울리면서 네. 좀 다른 캐릭터죠. 그동안 제 소설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이 삼촌이라는 좀 조금 특별한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소설은 나타난 거고 플러싱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이 주인공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그쪽에 글을 쓸 때 심려를 기울였을라나요? 플러싱의 단어에서 어떤 것들을 연상하셨어요? 쏟아낸다, 하수고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그것이 가장 밑바닥인 삶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돌아서 잘해보고 싶었지만 상처받고 그 당시 어쨌든 폭력적인 사회적 상황에 떠밀리다시피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그게 원하는 삶은 아닌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여전히 떠돌 수밖에 없고 밑바닥인 삶을 사는데 그것이 플러싱이라는 도시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뉴욕의 플러싱은 우리나라 한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네. 하고 약간 이렇게 밀려난 한국에서 또 어떤 일을 저지르면 또 일로 많이 가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네. 지금은 아니고요. 여담이지만 작품집에 음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홍어의 애라든지 어떤 병어조림에 가까운 찌개, 그다음에 뉴트리라 살코기를 이용한 찌개, 그다음에 참치 가지무침. 작가님이 평소에 좋아하시거나 자주 드시는 음식일까요? 목록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 소설에 음식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것을 또 처음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 소설에 음식이 꽤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 못했는데 밖에서 발견한 경우고요. 네. 가만히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은 요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어떻게 이렇게 이거 보고 아니요 이렇게 딱 보면 네. 이게 가능하겠는데 이러고 하면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정도. 저 어렸을 때 막 우리 처대 막 돌상도 제가 차리고 그러셨구나. 하여튼 그런 정도였는데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뉴트리아 요리하는 것도 얘가 이런 생물체니까 대략 이렇게 닭볶음탕하고 비슷한 식의 뭔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한다든가 그랬던 것 같고 소설 속에 나오는 음식들이 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하는 음식들은 아니더라고요.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쭙고 싶습니다. 그
작가님의 영혼의 음식, 소울푸드라고 할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없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난 행복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일단 회사 주는 남자는 무조건 좋아. 회를 좋아했었고. 생선회요. 네. 아까 이렇게 무슨 뭐 작가들끼리나 무슨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먹을까 그럼 나는 일단 회사 주는 남자는 무조건 좋아. 뭐 이렇게 농담처럼 했었던 적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묵탕, 오뎅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이 오뎅탕을 좋아한다. 나는 한 번도 이 어묵과 관련 지어서는 싫어한 적이 없었다. 나중에 내 나이 들면은 뭐 무슨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러면 그래라라고 했는데 영혼의 음식으로 갖다 놓기에는 너무 한 것 같아서 없다라고 과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는 회랑 네. 어묵탕을 같이 드시면 영혼의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이번 소설집에 실린 중단편 뭐 10편이잖아요. 네. 참 어차피 이걸 두 권으로 나눌지 한 권으로 할지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작품의 실 권수는 한 17편인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하고 두 권을 같이 낼지 어떨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조금 이제 발표한 지 오래된 소설도 있고 이 시일이 지나면서도 그 소설이 좋아야 되는데 좀 낡은 인상이 있고 제가 요즘에 쭉 쓰는 소설의 한 코드하고 조금 어긋난 소설들이 좀 있어서 한 주제로 맞추다 보니까 이번 이 책 이렇게 묶였고요. 예술위에서 창작기금을 받느라고 신작을 한 편을 냈는데 그게 되는 바람에 원래 그나마 한 편이 더 추가됐고 또 해설을 쓰는 양재훈 평론가가 그 한 편에 대한 해설도 더 덧붙여서 써주느라고 뒤에 해설도 너무 늘어나고 네. 그러는 바람에 책이 더 두꺼워졌고요. 네네. 출판사에다가는 14,000원 정가를 매겨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네. 도저히 분량이 너무 많아서 1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즘에 참 굉장히 보기 드물게 볼륨감 있는 단편집인데요. 중단편집. 유독 작업하는데 힘이 들었거나 자료조사가 어려운 작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네요. 예, 없었다고 네. 하신다면 가장 흥미롭게 그러니까 자료조사라든지 작품 취재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가장 흥미로웠던 그렇게 있다면. 얘기하면 그건 예. 아까 조금 전에 중편 플러싱에 숨쉬는 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차기작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편 준비하시는 중인가요? 네. 사실은 제가 인천의 동구 사실 동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상으로 보면 거의 서쪽이에요. 예전에 이제 지역 편제가 중심이 하도 서쪽 끝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동구인데 동구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동구가 사실은 70년대의 조선인들 그러니까 개항기 이후에 중구의 각국 조계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이 살았던 대부분의 지역이 동구였어요. 그런데 그 동구의 한 70년대를 배경으로 동구의 시장통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아까 소설에 잠깐 등장했는데 70년대에 동일방직 똥물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을 같이 결합해서 장편을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동구문화원에 일자리를 얻어서 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일꾼교회라고 산업선교회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같이 있었고요. 동구에 그런 아주 인천에서는 전체의 땅 중에 1%뿐이 안 되는 동네예요. 동구 아주 작은 동네고 인구도 인천이 3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6만 5천 분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구입니다. 그런데 그 구가 가장 오래된 지역의 땅을 밟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일부러 그 동구에 간 것도 있습니다. 그 동구를 많이 잘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차기작은 그 동구의 시장통을 배경으로 동일방직 똥물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삶과 그 7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좀 같이 다뤄서 장편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서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 되기를 진짜 마음속으로 기원드리고요. 이쯤에서 다음 코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양지채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은 설탕의 시간에 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검은 설탕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체 소설의 상실 말고는 다시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싸우던 일들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치부되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했다. 수정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계와 분명 달랐다. 몇십 배, 천천히, 지독한 손먼지 속에서 끼륵끼륵 소리를 내며 몽둥이와 발길질과 쌍욕과 똥물이 함께 흘러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짧은 시간이 수십 년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였다. 빛나던 시간들은 그렇게 천천히 간다. 그게 상처로 빛나든 영광으로 빛나든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은 그렇다. 똑같은 시간은 애초에 없었다. 그녀는 그때를 복귀하듯 지금도 가끔 집채만한 기계들 사이를 실먼지 속에서 밭은 기침을 해대며 헤매는 꿈을 꾼다고 했다. 그녀가 동일방지 공장에서 일한 기간은 3년 조금 넘었다. 그 이후로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없었다. 그 3년이 지금까지의 그녀를 만들었다. 수경은 자신이 공장에 있던 기간을 따져보았다. 2년 조금 넘는 기간이었다. 그 2년은 수경에게도 빛나던 시간들이었다. 수경은 그 빛나던 시간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 부를 수 있을까 잠깐 생각했다. 네, 수경은 그 빛나던 시간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 부를 수 있을까 잠깐 생각했다. 검은 설탕의 시간 소설집에 나오는 애라는 작품, 그죠? 네. 애라는 작품에서 한 대목을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 소설의 아까 전체적인 키워드가 상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애는 거의 자전적인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장편을 쓰려고 하는 것도 70년대의 동일방직 똥물 사건을 다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소설 문장 속에서처럼 제가 노동자로 있었던 시간은 2년 남짓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떤 그 노동의 시간들이 제가 다른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도 노동자라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2년뿐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정말 연하기 좋은 20대 초반에 겪었던 이런 시간들이 이제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 동일방직의 그녀가 그랬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읽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부분이 더 약간 애틋하게 다가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Avevo portato te l'avevo promesso.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남자 배우의 목소리,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기차가 지나가는 목소리가 들리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아까 제가 제 소설의 키워드를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출연할 생각을 하고 어떤 소리를 녹음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인천의 배달이라는 곳은 경인 전철이 지나가는 거의 시발에 가까운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인 철도를 기공한 장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배달이라는 헌책방 거리에 생태공원이 있었고 그 생태공원에서 야외에서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해바라기라는 소피아 로렌이 나오는 오래된 영화였고 이 영화를 상영해줬던 것은 인천에 극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2개 남아있는데 제 변사기담에 나왔던 애관극장하고 이 동구에 미림극장이 있어요. 이 미림극장에서 이 야외 텃밭에서 영화 해바라기를 상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녁이었는데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하려니까 당연히 저녁인데 그 텃밭에 해바라기 대신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었어요. 이 해바라기와 코스모스와 그다음에 이 영화 해바라기 속에서도 그러니까 기차죠. 그 당시로는. 기차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것을 상징한다면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기차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 속에 들어와 있는 기차 소리는 이제 야외에 인천에서 서울로 오. 떠나가는 기차 소리를 같이 이 믹싱을 해서 넣은 거예요. 네, 일부러 네. 그 2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영화 속에 그 두 사람의 시간, 해바라기, 이 지금의 배달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서울로 떠나가는 이 기차 소리와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네. 어떤 스토리, 네. 이미지가 하나 잡혀서 어. 녹음을 했습니다. 아우 아주 좋네요. 그거 좀 설명만 좋죠? 굉장히 좋아요. 그 스크린과 현실 사이의 어떤 네, 중첩성, 이미지의 중첩성, 그다음에 사운드의 중첩성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을 훨씬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훨씬 초과했는데요. 본인에게 중요한 것 3가지를 여쭤볼 예정인데요. 그래요. 네. 또 호떡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흑당 버블티.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장소. 그다음에 뭘 하나 할까요? 노동자. 네. 네, 알겠습니다. 흑당, 검은 설탕.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과 이 장소. 그다음에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기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양진채 소설가님의 검은 설탕의 시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삐릿의 한 의원님 그리고 베개의 조원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 의원님부터 읽어줄 책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원래 다른 책을 가지고 왔는데 직전에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릿 1호를 가져왔고 네, 이 중에 이제 트랙 1번에 놓여있는 인트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의원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잡지이고 싶습니다. B급이거나 잡다한 무엇처럼 보이고 혹여 문학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데 모여 섞이고 싶습니다. 다소간 거칠더라도 어수선하더라도 말이지요. 동시에 우리는 한 장의 앨범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문학이라는 장 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작가를 주제로 다른 여러 작가가 공동 작업한 컴필레이션 앨범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작가의 출신지나 등단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작품의 장르를 구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작가가 갖는 그 어떤 개별성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시선을 토대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한국문학의 고착화된 경계들을 흩뜨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한국문학을 향한 일말의 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를 길들여온 한국문학, 그것이 온전히 문학이었는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읽어야 했는지, 그들을 읽어온 까닭은 진정 그들의 문학적 아름다움에만 있었는지, 전 세계적으로 향유되는 K-팝이 한국 음악의 전부는 아니듯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읽어온 한국 문학 또한 한국 문학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한국 문학이 하나의 장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문학이라는 장르 바깥에서 더욱 다양한 한국 문학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독자가 적더라도 완성도를 따지면 어설픈 면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디 문학의 태동으로 하여금 새로이 형성될 한국 문학의 토대를 짐작합니다. 비릿은 비리터레이처를 지향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 문학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전까지의 한국 문학과 차별화되는 완전히 새로운 문학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더욱 다양한 취향의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한국 문학의 외곽에 놓여 있어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귀를 기울이기 어려웠던 목소리의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와 열을 가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작품은 투박해 보일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 어떤 연유로 그 자리에 놓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작품의 고유한 성격을 감각할 수 있다면, 날 것 그대로의 감수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 음성이 작가의 것이든 독자의 것이든
중앙의 것이든 변두리의 것이든 그 어떤 성별의 것이든 우리는 모든 언어의 음악적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네, 비릿 1호에 나온 예. 일종의 창간사라고 할 수 있나요? 아,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되게도 그런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차. 네, 아차 했어요. 네,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말 그대로 비릿의 포부에 가까운 글이고 네, 이렇게 탁 트여 있는 열린 채널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네, 순간 바꾸신 거죠? 여기 도착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한의원님이 사실은 부산에서 올라오셨거든요. 네. 진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아니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듣는데 정말 바다의 앞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탁 터지는 약간 그런 아, 정말요?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예, 선생님 맞죠? 네. 그러면은 저기 조홍규 선생님은 어떤 저는 준비하셨나요? 얼마 전 노벨상을 받은 페터 한트케 오스트리아 작가의 시집 시 없는 삶을 가져왔습니다. 네. 거기 이제 실린 같은 제목의 이제 시 없는 삶이라는 시를 좀 읽어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그럼 조홍규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원고지 50여 분량의 긴 시인데 그 앞부분만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 없는 삶. 올해 가을 시간은 나 없이 흘러갔네. 생은 조용히 정지하여 있고 그 시절 우울을 이기려 타자를 배우던 때처럼 저녁이면 창문 없는 대기실에서 수업을 기다렸지. 네온등은 물밀듯 넘쳐들었고 타자 시간이 끝나면 비닐 커버는 다시 타자기 위에 덮였네.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돌아왔고 나는 자신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듯했다. 자신에 몰두했고 그런 사실마저 자각했지만 절망이 아니라 오로지 만족스러웠지. 자신에 관한 아무런 느낌도 없이 타인에 대한 느낌도 없이 걸었고 망설이며 배회하다 자주 걸음걸이와 방향을 바꾸었지. 쓰려 했던 일기에는 겨우 하나의 문장 우산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 그 말조차 속기로 은밀히 숨겨두었지. 넉 주 동안은 볕이 났고 나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네. 뇌리를 스치는 모든 것에 대해 눈에 뜨이는 모든 것을 향해 그래 알았다니까 라고 말하며 날들은 정말 속절없이도 가고 일하는 친구들은 나를 찾아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일하러 다니느라 사는 일은 까마득히 잊었지 하고 말하였네. 그들에게 인생 고개사인 척 내가 꾸며 보일 수야 없었지. 올 때보다 기분이 좋아져서 그들은 돌아갔네. 네. 피터 한트케 씨 독일어로도 직접 읽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독일어 낭독으로 오늘 들어보면 정말 근데 좋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조혜진 PD님이 혹시 독일어로 조금만 읽어줄 수 있냐고 부탁이 들어왔는데 앞부분만. 독일어 원문을 제가 안 가져왔죠. 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깝다. 첫 줄만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n diesem Herbst ist es fast ohne mich vergangen.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좋습니다. 읽어주신 그 피터 한트케 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우연히 이제 이 시를 발견을 하고 마음에 들어서 번역을 해놓은 게 10년도 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몇 군데 이름 있는 출판사들에 이거 출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외국 시는 흥행성이 없어서 어렵다. 이제 그렇게 거절을 몇 번을 당했고요. 네. 그러다가 2년 전에 이따 출판사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번역을 시작해서
올해 가을 10월에 이제 이게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네. 올해 10월이면 따끈따끈. 네. 그러니까 번역은 2년 전에 거의 끝났는데 네. 이따도 이제 이따 출판사도 악전고토하는 1인 출판사, 독립 출판사이기 때문에 네. 역시 배기처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10월에 책이 나오게 됐는데 기막힌 우연으로 이제 그 노벨상을 페터 한트케가 받게 돼서 네. 왠지 감회가 있고 그랬습니다. 참. 그래서 좋은 책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지만 네. 왠지 이제 좋은 기분으로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출판사에서 약간 환호성을 울렸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참 무슨 예언처럼 이렇게 일이 되려면 이렇게도 되는군요. 그 어떻게 시집 출간하신 시집에 대해서 네. 잠깐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주시죠. 예, 페터 한트케는 20대 이제 중반서부터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한 오스트리아 작가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관객 모독, 네. 맨손잡이 여인, 소망 없는 불행 등등 유명한 작품이 많은데요. 이 시 없는 삶이라는 시집은 이제 그 페터 한트케가 20대부터 이제 평생 쓴 시들을 다 모아놓은 시집이고요. 네. 여기에서 요 제목 시 없는 삶이라는 시는 한트케가 이제 그 30살 무렵에 그게 이제 1971년인데요. 네. 굉장히 이제 인생에서 고독해지고 우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이제 쓴 시예요. 그 어머니가 오래 우울증을 앓으시다 자살을 했고 그다음에 아내는 역시 연극을 하는 예술가였는데 연극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페터 한트케를 떠나요. 이제 그렇게 좀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이 파리 이 근교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 하나 있는 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쓴 시가 이 시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음악가 브람스의 음악은 왜 이렇게 우울한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트케도 어떤 한트케 글을 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울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우울한 글들 중에서 이 시 없는 삶은 또 우울하네 이제 그런 시인 거예요. 예, 방금 제가 낭독을 한 것처럼 우울하게 시작을 하는데 네. 원고지 50매를 거쳐서 시가 끝날 때에는 글을 쓰는 나라는 것을 각성을 하면서 긍정을 하면서 이제 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심해에서 산소가 있는 바다 표면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상승해서 마침내 파하고 숨을 쉬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가 끝나요. 그게 좋습니다. 이제 그게 참 좋았고 그래서 이 시를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요. 10년 전서부터요. 네.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피터 한트케의 시 없는 삶, 우리 조용구 선생님께서 직접 번역하신 시집인데 돌아가서 반드시 구입해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피터 한트케는 관객모독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관객모독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 2주 동안 머리가 멍했던 기억이 나요. 그 욕설들도 다 기억이 나요. 물론 번역된 거겠지만. 네, 유튜브 들어가서 그 공연 동영상을 보면 그쪽 관객들도 전부 이제 어리 빠져 있죠. 이게 뭔가 하면서. 굉장히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는데 배우들이 막 물 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주 행복했어요. 근데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얘기로 돌아가서요. 독립문예지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한의원님. 네, 일단 말 그대로 이제 독립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있고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은 좀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어서 어떤 것으로든 그때그때 형태를 바꾸는 것 같아요. 때론 기업이나 돈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때론 문단이나 어떤 출판계의 권력으로 되기도 하고 때론 작가 개인이나 독자 개인으로 이제 변모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릿이 그들과 무관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그들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문학성이 조금 획일화되어 있다거나 단순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런 검열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문학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이 베개 독자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의 독립문예지가 이룰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집에 베개는 다 있는데 왜 이 베개를 독자는 그러게 없는 말입니다. 네. 수많은 독립문예지들이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생태계를 넓혀가다 보면 네. 어느 지점에선가 문득 이 한국 문학의 기분이 좀 달라졌달까? 아니면 새로운 아비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아비투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기분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맺음의 방식에서 오는 것일 테고요. 아비투스라면 이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체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문학의 가치에 대한 규정, 문학하는 사람들의 자기의식, 또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만남의 방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재구성되면서 이 문학 사회에서 종종 봐왔던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해소된 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아비투스라든지 문학 생태라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새로운 환경 네. 조성에 이 독립문예지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 베개와 비릿을 구매할 수 있는 곳, 구매하는 방법 설명해 주시죠. 한 의원님. 네, 그 비릿 같은 경우는 이제 20곳의 독립 책방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리스트는 그 비릿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쫙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사실 20곳 가량은 좀 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여기저기 다 있고 요청을 더 해가지고 더 전국 각지에서 더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온라인 서점에서도 사실 구매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급하시거나 물리적인 거리상의 한계가 있으신 게 아니라면 가급적 독립책방 루트를 통해 구매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은 교수님. 예, 베개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뭐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메일 등등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사는 거는 지금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 독립 서점하고도 좀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베개가 워낙에 나무늘보라서 네. 느려요. 그래서 2년 동안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좀 독립 서점들하고도 거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사시면 됩니다. 사주세요. 네. 베개와 비릿을 제작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의원님. 요약하자면 이제 문학이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채널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문예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테고 모든 독립 출판물이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비릿이 꿈꾸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독자의 경험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네. 독자님들이 비릿을 읽으면서 그냥 문학 잡지를 읽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다채로운 음악으로 채워진 어떤 음악 앨범을 감상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베개의 조은 교수님.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도보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함께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냥 그 정도의 기분. 네. 그런 걸 오래오래 계속하고 싶지요. 느리게 오래 계속 다정하고 신중하게 이제 그게 원하는 것이고요. 네. 독립문예지들을 보면은 이게 눈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네 하는데 내려서 어느새 녹아서 사라져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를 기약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고 네. 그렇지만 계속 새로운 눈이 오고 그냥 현재를 안아들이면서 오래 가고 싶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네. 독립문예지를 준비하고 싶은 청취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 이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하는 어떤 부분. 이거 좀 여행 갈 때 준비해 두세요 하시는 분. 한 의원님부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매그넘 인파리를 보고 왔는데 거기 벽면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개성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네, 이런 의미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잡지의 영향이라는 게 불가피하긴 한데 그 세상에 이미 있는 잡지에 담긴 것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런 개성이 엿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성은 아마 독자가 필요로 하는 개성일 것이다. 이런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성 두 글자로 줄이면 개성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홍규 선생님. 네, 저는 그 비리새 말을 SNS에서도 접하고 네. 책도 이제 받아서 보고 그랬는데 네. 베개하고 동기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그냥 개성 맞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급을 나누고 경쟁하는 그런 사다리나 피라미드가 아니라 네.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이제 그런 장면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언은 못 하겠어요. 그냥 손해는 계속 보지만 꽤 즐거우실 거예요라고 예언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손해는 보실 거지만 즐거울 거예요.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뼈를 치는 문장인데. 네, 두 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감 대신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3가지가 너무 많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한 의원님부터. 네, 저는 밤마다 꾸는 꿈이랑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네, 이렇게 3가지 하겠습니다. 꿈과 동물과 이 순간. 네. 좋습니다. 조홍규님. 예, 베개는 굉장히 느긋한 척하는데 사실은 별로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글을 쓰고 내보이면서 사실은 세상이 이 베개의 베개다움하고 얼마나 다른 이 원리나 기분으로 돌아가는지 그걸 의식하고 깨닫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행으로서 베개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천성대로 해나가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받아들이자.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중요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밤에 산책을 하는데 네. 이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잘 해야지 이제 인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이 소중합니다. 네. 산책. 그리고 저는 역시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천성대로 살아가지만 네.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네. 여러분 문장의 소리 어느덧 마칠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비릿 그리고 베개. 우리나라의 독립문예 잡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울타리의 노래를 출간하신 이설빈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울타리의 노래 첫 시집을 낸 이설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집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 소감은, 첫 번째로 제가 그 시집을 실물로 손에 받았을 때 느낌이, 나왔네? 나왔다. 하고 그 기분이 5분 정도 갔어요. 그 이후에는 그냥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약간, 지금 내가 이 취업하고 일하고 새로 글도 써야 되고 뭔가 그런 압박감에 좀 더 이게 더 압박을 주지 않을까? 행사를 하거나 뭔가 이런저런 자리에 갈 때
좀 나를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그 시집을 보면서 말의 변주와 반복이 자연스럽게 리듬으로 만들어지는 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쓴 건지 아니면 어떻게 쓰게 된 건지 시들을. 보통 리듬이나 이런 반복, 변주 이런 게 도드라지는 시들은 제가 오래 안고 있던, 그러니까 제가 잊고 있거나 뭔가 그런 몸에서 좀 출발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주로 말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씻을 때 어떤 그런 걸 다시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돌파구를 모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반복적으로 혹은 어떤 거를 소화하거나 감당해내기 위한 구조를 먼저 좀 제가 몸으로 좀 터득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시집을 키워드로 뽑는다면 어떤 단어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왠지 모르겠는데 세 장이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터널, 불안, 피로, 뭐 잠꼬대, 메아리, 목소리.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가장 많은 시간에 하려는 건 어쨌거나 그 책방 일이랑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잠을 자거나 졸거나 통화를 하거나 친구들도 사실 많이 못 만나가지고 그냥 책방으로 불러들여서 잠깐 짧게 통화하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만나서 얘기하거나. 그 외에 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또 카페에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되게 재미없게 살아요. 그럼 카페에 가서 어떤 뭐 시를 창작하시나요? 아니면? 보통은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좀 멍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집중해서 멍하게 있는 거. 요새는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최근에 읽었던 거는 뭐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미셸 슈나이더가 쓴 슈만 내면의 풍경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비아 플러스 동화집을 이번에 남지은 시인이 기획해가지고 읽기 모임을 했었어요. 그것도 같이 읽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네. 항상 부분적으로 겨우겨우 이제 스치듯이 읽는 편이에요.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계속. 마지막으로 이설빈 시인의 검은 의자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의자. 의자는 의자에만 몰두한다. 천층이 반뼘 치솟고 인층이 반음 내려가도 쌓아도 의자, 쌓여도 의자. 생몰년의 해안선만 두터워질 뿐. 의자는 의자의 결핍과 과잉을 모르므로 의자의 허공은 찢기거나 불타지 않는다. 의자는 그림자에 귀속되지만 의자의 가능성은 목받침과 팔받침이 아니다. 의자의 변명은 의자에 앉아서 성립되므로 의자의 부력은 의자인 것이다. 의자는 의자를 앉히며 의자의 액자는 의자로 구성된다. 의자는 의자의 형태가 아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다. 의자에 앉히는 자세다. 의자는 일어설 때 가장 무겁고 의자는 내려앉을 때 가장 가볍다. 의자는 의자에 타협하지 않는다.